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나이를 벌써 40을 넘긴 검은 머리만큼이나 흰머리가 부쩍 많아진 여자입니다. 제 기구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고작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달라진 인생을 살기 전까지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게 두렵고 치가 떨릴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왜 항상 힘든 일은 저에게만 찾아오는지,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의 지난 인생, 그리고 달라진 제 인생을 차근차근 여러분께 한번 살풀이 하듯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의 내일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넷째 딸로 태어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항상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울면 시끄럽다는 이유로 쫓겨나기 일쑤였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부모와 형제자매의 눈치를 보면서 손가락을 빨아대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구멍이 뚫린 옷을 감추며 입어야 했고, 밖에 나가서 뛰어논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배가 고플 때도, 마음이 허전할 때도, 구박을 받을까 눈치를 볼 때에도 항상 엄지손가락을 쭉쭉 빨면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엄지손가락이 약간 기형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하도 손가락을 빨아버릇해서 모양이 휘어 이상하게 자란 것입니다. 정형외과에 일찍 가서 치료만 받았어도 제 손가락이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자라지 않았을 텐데, 우리 부모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사치라 여겼습니다. 그 시절이 이런 거 하나 고치지 못하는 낙오된 시대도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부모가 애를 5이나 낳은 건 아들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임에 무지했던 부모는 생기는 대로 아이를 낳아 키운 것이죠. 아니, 키웠다기보다는 낳아놓고 방치를 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들을 낳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딸을 줄줄이 낳은 것이라면 처지가 덜 슬펐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첫째 오빠는 어릴 때 열병을 심하게 앓는 바람에 소아마비가 와서 몸의 반쪽을 절면서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기에 상당히 소심하고 누구든 자기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느라 첫째 오빠가 움직이려고 할 때 도와주지 못하는 날이라도 생기면 첫째 오빠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면서 부모 앞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일 처음 낳은, 그것도 아들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부모는 항상 울면서 저와 다른 형제들을 타박하고 구박을 했습니다. 특히 막내였던 제가 집에 붙어 있었던 시간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제 탓을 하면서 첫째 오빠를 잘 돌보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몸을 사용하기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중이지만, 나중에 의술이 발달하면 소아마비로 반을 절게 된 인간들도 다 고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버티라 하셨습니다. 둘째 언니는 아주 멀쩡했고 아주 똑똑했고 아주 당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언니는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채로 부모 대신 돈을 벌어야 하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처럼 항상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고, 벌어온 돈을 전부 부모에게 빼앗기는 삶을 살아야 했던 불우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언니보다 훨씬 더 어렸기에 집에서 첫째 오빠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고, 언니는 그런 제 몫의 돈까지 벌어오라는 부모의 말에 떠밀려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일상에 언니가 시들어버린 풀떼기처럼 나불나불거릴 때서야 이 집을 떠나야지만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저에게만 살짝 도망가라는 말을 남기고 모두들 잠든 새벽에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둘째 언니가 도망을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분노했고, 밤이고 낮이고 언니가 떠난 대문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련, 가다가 차에 치여 죽을련 하면서 차마 부모로서는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에게 기가 콱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항상 언니가 마지막에 남겨준 도망가라는 말만 귓가에 왱왱 담아둔 채 하루를 살았습니다. 셋째 오빠는 술독에 빠져 사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수가 틀리면 집안의 모든 집기를 던지는 몹쓸 버릇을 가지고 있는 놈이었습니다. 부모조차도 그를 말릴 힘이 없어서 항상 셋째 오빠를 피해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저는 첫째 오빠 옆에서 거동을 도와야 했기에 셋째 오빠의 매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제가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셋째 오빠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집에서 술판을 벌일 때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도 첫째 오빠의 피해의식보다 셋째 오빠의 매질이 가장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막내는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죽어버렸기에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지나 제가 17이 되었을 때부터 이 집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미 둘째 언니는 도망을 간 상태였고 거동이 불편한 첫째 오빠, 술에 취해 있는 셋째 오빠를 대신해 그 몫을 해낼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저도 둘째 언니처럼 도망이라도 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우리 부모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언니가 도망을 가버린 그날 이후부터 줄기차게 저를 감시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둘째 언니와 따로 연락을 하고 지내는 줄 알고 다시 둘째 언니를 잡아오려고 했는지 저의 동태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를 보이자 그 뒤부터는 저도 언니처럼 도망을 갈까 싶어 감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돈을 벌어오기 시작한 그날부터는 언니처럼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제 방문을 밖에서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도망을 가게 된 것은 본인들의 뼈저린 실수라면서 그런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밤에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제 방문에 밖에서 잠겨 있었기에 방문을 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제 방에는 낡은 요강이 들어있었고 야밤에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으면 그 요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부모가 열어주지 않으면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니 아침에 일을 나가야 할 시간이 되어 문이 열리면 그제야 그 좁은 방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 방 창문에는 쇠창살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작고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기에 창문으로 탈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게 부모로서 할 일이 맞습니까? 저는 정말 사육당하는 동물처럼 그 집에서 돈 벌어오는 기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26살이 될 때까지도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내도록 일만 해야 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도망을 치면 되지 않겠냐 싶겠지만 그럴 수 있었다면 제가 진작 집을 떠나왔겠죠. 공장 주인이 부모님 친구분이셨는데 하루 종일 제 근처에 서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감시하곤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언제든지 도망을 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고 배은망덕한 피가 흐르는 불손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제 변명 같은 건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부모는 저를 직접 출근시키고 직접 퇴근시키는 귀찮은 일을 하면서도 제가 도망갈까 쉬지 않고 감시를 했습니다. 공장에서 화장실을 갈 때도 항상 2인 1조로 다녀야만 했고요. 제가 힘듦을 토로할 때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만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모조리 우리 부모의 통장으로 꽂혔기 때문에 제 주머니에는 떡볶이를 사 먹을 돈 1,000원도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다 보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살던 어느 날 저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공장을 사찰하러 온 본사 직원의 눈에 제가 딱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속도 매우 좋고 야근이고 특근이고 빠짐없이 참여하고 공장에서 저만큼 오랜 시간 꾸준히 일을 했던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 나이 17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10년이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근속을 이어간 아주 성실한 인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본사 직원이 제 근속을 보고 스카우트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월급을 올려줄 테니 수도권으로 올라올 생각이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월급이 지금보다 오른다 한들 제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기에 제겐 그리 솔깃한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는 제가 도망을 가기라도 할까봐 죽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본사 직원은 이상하게도 저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직원이 뭐가 아쉬워서 저를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저도 하루 이틀 생각을 해보니까 본사로 가게 된다면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부모의 감시를 피하기 훨씬 쉬워질 테고 부모의 두려움처럼 제가 도망을 갈 수 있는 틈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쭉 포기하고 있었던 제 삶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사 직원에게 몰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우리 부모를 조금만 더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본사 직원은 의아해하면서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수도권 공장으로 옮길 수 있는데 왜 그 나이를 먹도록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겠죠. 하지만 본사 직원이 집을 방문해서 부모에게 이야기하러 왔다가 집안 꼴을 보고 무척이나 놀란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부모도 못 알아보는 둘째 오빠와 몸이 병신인 첫째 오빠, 거기다가 제 방문 바깥에 달린 걸쇠를 보고 얼굴이 점점 굳어가더군요. 당연히 제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본사 직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집에 방문해서 제 방의 걸쇠와 제 방 창문의 쇠창살을 보고 사진을 찍더군요. 제 증언을 토대로 제가 오랜 시간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판단한 경찰은 부모를 고소하자고 했고 저는 든든한 그들을 방패 삼아 부모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는 예상보다 훨씬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감옥에 가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어요. 꼼짝없이 그 집에 갇히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으나 한 가지 다행인 건 저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의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저와 접근을 할 수 없으니 꾸준히 다른 사람을 통해 수도권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돈을 보내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저를 찾아가 죽여버릴 거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정서적 학대를 받아왔기에 그런 부모가 무서웠고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 공장 기숙사에 들어와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은 하나 없었고 밥 한 끼를 사 먹을 돈이 없는 날이 많아서 점심은 공장에서 주는 밥을 먹고 저녁은 물로 배를 채우면서 일을 했습니다. 회식하는 날만큼 즐거운 날이 또 없었죠. 그렇게 28살이 되었을 때 공장 직원 중 한 명이 저를 빤히 지켜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제가 사채를 쓴 건가 싶어서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밥을 먹지 않는 거냐고 공장에서 지급하는 점심밥만 먹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받는 돈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물배를 채운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자 저녁을 든든하게 먹어야 잠도 잘 오는 거라면서 저에게 고기를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공장 앞에 있는 삼겹살 집에 데려가서 밥을 사주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은 저보다 4살이 많은 남자 선배였는데 저에게 밥을 사주시면서 하는 말이 몇 개월간 제가 자꾸 눈에 밟혀서 저를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에게 관심이라는 걸 받아본 게 처음이었던지라 너무나도 그 작은 관심이 좋아서 술을 마시고 제 이야기를 줄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깜짝 놀라면서 접근 금지인데다가 찾아올 수도 없는 사람이니 겁을 먹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안 붙여도 되지 않겠냐고 기숙사 자체도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급여 통장부터 바꿔버리라고 했습니다. 제 노력으로 번 돈을 왜 가족에게 전부 쏟아붓고 있냐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감사해할 것 같냐고 하면서 미련하다 하더라고요.
제 통장이랑 카드를 부모가 들고 있다고 하니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서 급여 통장을 바꾸면 된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하나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선배의 도움으로 통장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었고, 새 통장으로 월급 통장 또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저에게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손쉽게 번호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다시 찾아가서 접근금지 연장 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접근금지 연장 신청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경찰서에 찾아가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학대 이력과 집행유예 기간을 인정받아 접근금지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어지자 부모는 공장으로 전화를 해서 저를 당장 바꾸라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생때는 저에게나 통했던 것이지 남들에게는 그냥 정신 나간 진상 인간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미리 공장 측으로 말을 해두고 본사 직원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던 이력과 소문이 공장에 떠돌고 있었기에 부모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이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부모가 함부로 절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도저 같은 부모는 몇 번이나 공장 앞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물론 저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공장 특성상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는 허공에 대고 제 욕을 하고 사라지는 일밖에 할 수 없었네요. 월급날 저는 처음으로 제 통장에 찍힌 260만 원을 보고 너무 놀라서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2,000원짜리 떡볶이 말고 2인분에 12,000원이나 하는 즉석 떡볶이를 저를 도와준 선배와 함께 가서 사 먹었습니다. 선배는 저에게 참으로 힘들게 살았겠다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저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본인은 홀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데 자기도 참 힘들게 살았었던 과거가 있어서 제가 사채 빚에 쪼들리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빚도 다 갚았고 홀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장사가 무척이나 잘 되고 있어서 여유 있게 살고 있긴 하지만 과거를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에서 일한 지 오래됐죠? 네, 저 이제 12년 차예요, 벌써. 와, 엄청 동안이네. 그러면 나이가 32살? 나랑 동갑이라고요? 나보다 어리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저 28살이에요. 제가 공장에서 17살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17? 학교도 안 다니고 공장에서 일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부모라는 탈을 쓰고 그런 기본 교육까지 못 받게 하고 돈이 뭐라고 그 어린 학생을 공장에 취직을 시켜서 이 나이 먹도록 착취를 할 수가 있어. 선배는 마치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었고 저는 그게 고맙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해서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타인에게 받은 따뜻한 온정이라 너무 좋았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선배와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면서 선배에게 동료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잘 먹지 못해서 엄청 말랐었는데 선배는 제가 살이 쪄야 한다고 공장 근처에 맛집이 엄청 많은 거 알고 있냐며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뭘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맛집을 잘 모른다고 하니까 저를 데리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맛있는 걸 찾아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디서도 못 본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살도 점차 오르기 시작했고 얼굴 때깔도 고와지기 시작했습니다. 삐쩍 말랐을 때는 인기도 없었고 누가 먼저 말을 걸거나 하는 일이 없었는데 오히려 살이 좀 붙고 얼굴 안색이 좋아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 붙더라고요. 공장 남자 직원들에게 선물도 처음 받아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선배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눈에만 보기 좋아진 게 아닌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난다고. 자기랑 연애 한번 해보자고요. 주말마다 만났는데 그게 데이트였다는 건 알고 있냐고 하면서 앞으로도 자기랑만 데이트하자고 하는데 부끄럽지만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라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꼬박 1년을 만난 뒤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시모의 가게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시모의 첫인상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바짝 쫄았습니다. 얼굴에 심술이랑 욕심이 덕지덕지 붙인 인상이었는데 마치 우리 엄마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마음 한구석이 콩닥콩닥 걸렸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저한테 손이 좀 빠르냐고 물어보시더니 일을 도우라고 하면서 앞치마를 툭 던지시더라고요. 제가 늘 집에서 학습이 되었던 복종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앞치마를 맸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저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장 앞치마를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모를 향해서 인사를 드리러 온 거지 일하러 온 게 아니라면서 딱딱하게 얼굴을 굳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자기한테는 인사도 나발이고 가게 일을 도와줄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을 하라고 했고 저는 화를 내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 종일 식당 일을 도왔고 그게 시모 눈에는 나쁘지 않게 보였는지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보단 조금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어릴 때부터 도맡아 했기에 소질이 조금 있었거든요. 둘째 언니가 돈을 벌러 나간 이후부터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었으니까요. 식당 일이 모두 끝나고 나서야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려고 찾아온 거라고 했고 시모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집 호구 조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두 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딱히 설명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속일 수는 없었기에 제가 아는 선에 있어서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시모가 인상을 팍 쓰면서 완전히 날뛰시더라고요. 이 결혼은 절대 반대라고 빠져도 너무 빠지는 집 처자를 데리고 온 거 아니냐면서 자기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안 된다고 면전에 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허락을 해달라며 남편과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고 시모는 무릎을 백날 꿇어봐야 죽어도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시모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와 남편은 헤어질 수 없어서 결국 저희는 혼인신고부터 해버리자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 기숙사를 나와 신혼집을 얻어 살림을 차렸습니다. 당연히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모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고 저희 신혼집을 찾아와 세간 살림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혼인신고 취소하고 엄마가 골라주는 여자 만나서 장가가라고. 하필이면 만나도 저런 불행덩어리를 만나. 시모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시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시모의 음식점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일손이 부족했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이 꽤 있음에도 주방 일은 항상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주말에 공장을 쉴 때마다 시모의 가게에 찾아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걱으로 제 등을 때리면서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혼을 내셨지만 제가 꿋꿋하게 버티면서 꾸준히 찾아와 일을 하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는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저는 예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짓을 금방 그만두었지만 꾸준히 식당 일은 도우면서 남편 얼굴에 먹칠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쳐진 것도 아닌 채로 주말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일에 하루 미뤘던 연차를 쓰고 시모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어느 테이블에 가더니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 하면서 밥 먹으러 왔냐고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신 적 없는 살가운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슬쩍 보니까 대여섯 명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 시무 말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공무원 선생이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 여자 공무원이 자기 남자친구 있다고 아드님도 좋은 사람 만나겠죠 하면서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이긴 하지 하면서 속내를 삼키고 있는데 슬쩍 본 얼굴이 이상하게 낯이 익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글쎄 연락이 끊긴 지 십수년이 지난 우리 둘째 언니가 떡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놀래서 언니 하고 부르니까 언니도 눈이 커다랗아져서는 진서야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언니, 우리 진이 언니 맞아? 언니, 아이고 진서야, 어떻게 살았어?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가족들 전부 이쪽으로 이사 온 거야? 그런 거야? 아니야 언니, 난 집에서 도망쳤어. 혼자 여기 와서 지내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고 시모고 전부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궁금해했고 둘째 언니는 제가 친동생이라며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언니는 그동안 궁금한 게 많았는지 저에게 어떻게 살았던 거냐고 저를 두고 혼자 도망치는 게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다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저기 길 건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여기는 우리 시어머니 가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혼까지 한 거냐면서 무척이나 놀라더라고요. 슬쩍 시무를 바라보고 반대가 좀 심하셔서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시무가 멋쩍어 하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반대라는 말에 눈을 뾰족하게 뜨더니 시무한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아니 사돈 어르신. 지난번에 음식점 위생 문제로 큰일 치를 뻔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저희 공무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위 상권들 전부 최대한 유하게 마무리해드렸고요. 그러니 시모가 우리 언니한테 쩔쩔매면서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생 시집살이 너무 시키지 마시고 잘해주세요. 우리 동생 정말 고생하면서 힘들게 컸습니다. 저는 언니가 제 편을 들어준 것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제가 당했던 일들을 전부 털어놨어요. 부모가 쇠창살을 달고 저를 감금시킨 것, 10년 동안이나 노동 착취를 당했던 것들 말입니다. 지금은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고 찾아오지도 못하게 연락처도 바꾸고 살고 있다고 하니까 언니가 아주 똑부러지게 잘했다면서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언니랑은 연락처를 교환했고 서로 안부를 물어보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항상 행복이 시작되면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는 공장에는 여러 가지 조가 있었는데 저는 주 5일만 일하는 주간조였고 남편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날은 밤 9시쯤 퇴근을 하는 날이라서 저녁 식사를 미리 준비해 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8시 반쯤 현관벨이 울리길래 남편이 일찍 퇴근을 했나 싶어서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었는데 우리 부모가 떡하니 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놀래서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부모가 한 발 더 빨랐고 제 머리채를 쥐어뜯으면서 문을 열고 밀고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망할 년이니 못돼 처먹은 년이니 하면서 저를 막 이리저리 끌고 내동댕이 치고 발길질을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거야.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참나. 너 시간 개념 없는 건 여전하구나. 그거 어제 끝났어 멍청이야. 제가 결혼을 하고 적금 금지가 끝나가는 걸 체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혼생활이 즐겁고 주말이고 평일이고 일하느라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죠. 저는 망연자실한 기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미리미리 연장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바보같이 행복감에 젖어 지냈던 것이었죠. 너 혼자 이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인 줄 알아? 너 부모가 네 오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그러지 말고 당장 짐 싸. 당장 내려가게. 도대체 내가 여기서 지내는 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등본만 떼도 싹 다 나오는 걸 아직 모르고 살았니?
내가 가긴 어딜 가. 여기가 내 집이야. 나 결혼도 했고, 이제 당신들이랑 같이 살면서 노예처럼 굴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인생을 살 거라고. 제가 악다구니를 쓰는 사이에 우리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집안 꼴을 보고는 놀래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머리는 산발해서 있으니까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는데 그 순간 우리 아빠가 남편의 뺨을 세차게 쳤습니다. 네가 우리 딸을 꼬여낸 못된 놈이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이거 다 폭력이라고 신고하겠다고 맞서 싸웠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는 소리에 부모가 덜컥 겁을 먹었는지 잠시 조용해지더라고요. 자기들이 한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지 말로 하자고 하더니 남편과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돈만 꼬박꼬박 보내주면 이럴 일 없어. 매달 200만 원씩만 보내주면 우리도 조용히 고향 내려가서 살게. 도대체 2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입니까?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잔업 다 해야 260만 원인데 어디서 2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건지. 저는 절대로 못 준다고 날강도가 따로 없다고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하는지 그렇게는 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저를 낳고 키움값 받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저를 키우는데 돈을 얼마나 썼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손가락을 하도 빨아서 기형인 것도 매번 구멍난 누더기 옷만 입었던 것도 전부 물려받은 건데 저에게 드린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 저도 궁금하더군요. 결국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나서자 일단 본인들은 고향으로 내려갈 테니 돈은 꼬박꼬박 보내라면서 자기들 할 말만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결국 서러운 마음에 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언니는 저에게 등본 열람을 막아놨어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가족 간에도 등본 열람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소지도 감출 수 있다고요. 언니가 공무원이었기에 그런 부분은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가 대신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언니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도 이미 집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다시 찾아올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죠. 이를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일찍 전세를 빼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말입니다. 시모는 저를 보면서 별 지랄을 다 하게 만든다고 구박을 주었지만 저희가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부모가 저를 찾아와서 난동을 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조용히 지내는 듯 했는데 제가 돈을 보내지 않자 부모가 또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집을 찾아가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자 저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공장 앞에서부터 대기를 타고 미행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일찍 퇴근을 해서 부모와 마주치지 않았는데 우리 남편은 교대조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남편을 발견하고 미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그걸 집에 돌아오는 중간쯤에 눈치를 챘고 바로 시댁으로 오지 않고 빙빙 돌면서 부모를 따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차도 앞에서 미행을 눈치챈 남편을 붙잡고 돈을 내놓으라며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계속해서 돈을 못 주겠다고 강짜를 부리자 열이 받아 남편을 확 밀쳤는데 그대로 도로에 떠밀리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쌩하게 달려오던 큰 트럭에 우리 남편이 받치게 되었고 놀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서 긴급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결국 그대로 눈을 감게 됐어요. 그곳이 큰 도로였고 트럭 운전수를 비롯해서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목격한 사실을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는 상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남편을 밀쳐서 사망하게 한 아빠는 징역 30년형을 받았습니다. 옆에서 같이 거들었던 우리 엄마는 끝까지 자기는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지만 공모를 한 혐의가 인정되어 20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 다 억울하다고 하면서 항소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변호사 비용도 없는 그 인간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다고 눈물로 읍소를 하며 자기들이 20년, 30년 감옥에 살면 나라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보호시설로 아들들을 옮기면 되지 않겠냐는 결정을 내리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저를 학대하고 접근 금지가 끝나자마자 저를 찾아와 난동을 부렸던 점까지 연결이 되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처벌을 받았다고 제 마음이 누그러지거나 풀리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고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게 괴로웠습니다. 더욱더 괴로웠던 건 제가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모는 하나뿐인 아들을 저 때문에 잃게 되었다면서 저를 볼 때마다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죽었어야 했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제 부모인데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시모는 결국 저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 와중에 남편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제가 받을 수 있게 가입을 해줬었는데 그걸 시모가 알고 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목숨값을 왜 가해자 딸인 네가 받냐? 당장 내놔. 그 돈으로 네가 행복하게 사는 꼴 나는 죽어도 못 본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그 보험금을 내놓고 너는 어디 다른 집에 채취 자리 마련해 줄 테니 그쪽으로 가. 그러면 저에게 사거리 지나서 있는 대형 고깃집 사장 아들이 장애가 있는데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면 돈 걱정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첫째 오빠가 장애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딱 맞는 자리라고 남편 보험금을 내놓고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라는 겁니다. 시모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지 어이가 없어서 죽어도 싫다고 하자 그러면 보험금 내놓고 자기 집에서도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돈도 많으시면서 도대체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보험금을 탐내시는 거예요? 애초에 난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느 한 구석도 눈에 차는 곳이 없었어. 우리 아들 목숨값으로 네가 먹고 놀고 하는 거 생각하면 기분이 더러워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내가. 그 말에 저는 그냥 시모에게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1억을 줘버리고는 다시 공장 기숙사로 돌아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에 다시 들어오니까 남편이랑 살았던 그 집이 너무 그립고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그때 우리 둘째 언니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한테 공장에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공무원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거에 도전하면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겠냐고 하면서 도전을 해보라고 하길래 저는 냅다 족쇄 같은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속 연도가 꽤 있었기에 퇴직금 받은 걸로 작은 방을 하나 구해서 언니의 조언대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중졸이었기에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간 검정고시 준비를 했고 공무원 시험을 3년이나 준비를 한 뒤 결국에는 당당하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직으로 합격을 했던 터라 저는 전라도 순창에 있는 작은 동사무소에 발령을 받게 되었고 저는 또다시 타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36의 나이에 신입으로 일을 한다는 게 참 힘들었지만 정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보람이 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40을 넘기고 저는 그 마을에 완벽하게 적응을 해서 열심히 봉사도 다니고 일도 하면서 하루를 바쁘게 살았습니다. 언니와는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냈고 여전히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언니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놀랐던 이야기는 시모의 식당에 불이 나는 바람에 갑자기 식당이 사라지고 어느 날부터 시모 또한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분명 불이 난 이후에 시모를 두어 번 봤었는데 이사를 간 것인지 뭔지 갑자기 동네에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찾아가 볼까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저에게 그다지 좋았던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 수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자체 프로그램으로 치매 요양원에 봉사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전라도 광주에 있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요양원 할머니들의 영정 사진을 미리 찍어주는 봉사였는데 한 분 한 분 머리를 정리하고 사진을 찍으려던 순간이었어요. 아니 웬걸 저희 시모가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꾸민 장비를 죄에 놓치고 말았죠. 경기도에 있어야 할 시모가 왜 전라도에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김할머니요? 치매로 보호소를 전전긍긍하다가 여기로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도 없고 며느리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등본 열람도 안 되게 해놔서 연락도 못했고요. 그 며느리가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시모가 치매라는 것도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증상이 꽤 심해서 아예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모에게 다가가서 혹시 저를 알아볼까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저 알아보시겠어요? 너, 자개장, 자개장, 건드리지 마. 너 자개장. 저는 자개장을 외치는 시모의 증상이 정말 심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까만 동공으로 저를 빤히 보더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더라고요. 참 치매라는 게 무서운 거더군요.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도 들었고요. 32살부터 40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 남편을 묻고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를 보니까 또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치매로 모든 걸 잊게 된 시모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끔 시모를 들여다보러 요양원에 찾아갔었는데 시모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저는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였으니 사망신고도 하고 정리할 게 더 없나 시모의 통장을 살피는데 현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이상했죠. 제가 남편 사망보험금도 1억이나 던지고 나왔고 시모 식당 장사가 꽤 잘 돼서 현금이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불이 나서 식당이 전소됐으니 화재보험 보상금도 받았을 거고요. 통장에 돈이 없으니 정리할 것도 없겠다 싶었는데 문득 시모 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치매 증상이 왔으면 집 정리도 못했겠다 싶어서 하루 연차를 내고 경기도에 있는 시모 집을 찾아가니 정말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내부 정리를 하고 집도 팔아야겠다 싶어서 정리를 시작했는데 구석에 자개장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모가 저를 보고 자개장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리저리 보니 자물쇠로 입구가 잠겨 있던 것이 녹이 많이 쓸어 살짝만 힘을 줘도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자개장 안에 글쎄 현금 다발이랑 금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떡 벌렸습니다. 시모가 은행도 못 믿은 건지 돈이 생기면 전부 금으로 바꾸고 현금을 다발로 모아서 넣어두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화재보험금까지 다 있는 듯 했습니다. 1kg짜리 금괴가 10개는 넘게 있었거든요. 저에게 마지막에 자개장이라고 외친 게 저에게 이걸 주려고 했던 건지 절대 뺏기지 않겠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들을 전부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의 목숨값을 찾았다고 생각하니 차마 쓰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노후 자금이라 생각하고 아껴 쓰고 남은 돈을 억울한 사람들, 저처럼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기구했던 인생이 그 지기장 하나로 달라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 이후 매년 기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옥과도 같았던 인생이었지만 끝은 이렇게 꽃 만개하는 봄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저처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희망이자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봉사하고 기부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욕심 부리지 않고 좋은 뜻으로 사람을 대하면 언젠간 봄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무튼 제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